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효선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데이비드 파이의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와 그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에서 올 수 있는 현대 투자에서 또는 다른 현대 공예에서 올 수 있는 미적 가치와 투자 예술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있는 거는 테크닉과 스킬과 워크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테크닉, 스킬 다 이렇게 같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명백한 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테크닉과 스킬과 워크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데이비드 파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파이는 영국의 공예가이자 교육자이자 공예 이론가이십니다. 그 데이비드 파이가 가장 책으로 출간한 것 중에서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데이비드 파이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비드 파이의 워크맨십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1번의 테크닉, 스킬, 워크에 대한 정의와 데이비드 파이가 말하는 워크십의 정의는 상관성이 있긴 한데 앞에 있는 것이 테크닉, 스킬, 워크에 대한 정의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번에는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하고 워크맨십 오브 certainty하고의 그 차이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관한 예시 작품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비드 파이 작품에서 나오는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파이 작품 속에 나오는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현대 도예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 때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물레 성형을 중심으로 하는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작가 중에서는 조지 이오와 타케시 야수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의 미학적 가치와 미래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테크닉과 스킬과 워크의 정의에 가장 잘 부합됐다고 말하는 것은 정의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장인이라는 현대 문명이 잃어버린 생각의 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김홍식 선생님이 앞에 서문을 쓰신 글에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의 쓰임 측면이 부각된다. 즉 활용이 되는 도구의 객관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테크닉이고요.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쓰임이 숙달의 몸에 체화되어 있는 측면, 그러니까 도구를 활용하는 사람의 주관성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하고, 워크라고 하는 것은 활용이 되는 도구의 객관성, 즉 테크닉과 주관성, 사람이 활용하고 있는 스킬이 합쳐져 무언가 만드는 행위 또는 일이 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쟁을 예를 들면 총을 쓰거나 탱크를 쓰는 그것은 테크닉이라고 한다면 총이든 탱크든 그 테크닉이 기술이 몸에 익히는 과정이 스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테크닉과 스킬이 익혀서 전쟁이라는 워크를 써먹는 과정, 이게 워크맨십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총을 잘 쓰고 탱크를 잘 쓰면 분명 전쟁에 유리하겠지만 총과 탱크의 기술 기능을 잘 익혔다고 해서 꼭 전쟁에 이긴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 이 말은 테크닉과 스킬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서 다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상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데이비드 파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 데이비드 파이는 영국의 목공예이자 디자이너이자 공예 이론가 그리고 로얄 컬리지 오브 아트의 교수님으로서 재직하시던 중 이 책을 출간하십니다. 그 책의 출간은 2권의 책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의 저서에서 특히 더 Nature and Art of Workmanship이 1968년에 나왔는데 이 책에서는 공예 작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지나칠 수 있는 다른 오브제들, 사물들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물들에서 존재하고 보여지고 있는 작업자의 워크맨십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분이 데이비드 파이인데요. 데이비드 파이의 워크맨십에 대한 분석은 다른 예술, 디자인, 공예에 대해 글을 쓰는 이론과 달리 작업하는 사람에게 더 유용하고 익숙하다. 그 이유는 그가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작업자에 입각하여 작업하는 행위 자체와 작업을 하면서 생성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일들을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존 켈리스는 에 의하면 파이는 항상 사물을 만들었는데 단지 사물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만드는 행위 자체를 즐겼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파이가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를 가장 먼저 설명할 때 그 자신의 작업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공예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툴을 우리는 항상 작업을 할 때 툴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툴을 할 때 힘의 조절에 의해서 살짝 삐껴나갔을 때 아니면 힘의 조절 방향에 의해서 아니면 내 손에 살짝 오류를 범했을 때 나오는 패턴, 나오는 형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데이비드 파이의 워크맨십의 정의라는요. 앞에 김용진 선생님에게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는 조금 간략합니다. 파이는 스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요. 테크닉과 워크맨십에 관한 언급을 하였는데 굳이 스킬과 테크닉을 구분하지 않고 테크닉과 스킬을 한때 묶어서 사물이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테크닉이란 원재료를 가지고 사물을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며 테크닉의 지식을 바탕으로 작업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워크맨십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워크맨십이란 진료를 다루는 사람의 연습에 의해 숙련된 손재주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반드시 작업자의 오랜 시간의 연습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 워크맨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작업자나 모든 공예를 하거나 그 어떤 거를 하든 사람들의 시간과 경험에 의한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 워크맨십하고 가장 연결이 잘 되는 이론이 암묵적 지식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암묵적 지식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암묵적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의를 드린다면 여러분들 다 자전거를 타시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시는데 누군가가 자전거를 어떻게 타? 그러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지식, 몸에 체화된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자기 하는 학생들 또는 도자기 하는 작가들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지식 중에 하나인데 물레를 그런 심리학, 포니가 얘기하는 심리학책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물레를 찾습니다. 교수님들한테 물레를 배웠죠. 학생분들은 처음에. 근데 아무리 물레를 배우고 물레를 차도 내 교수님처럼 똑같이 차지는 않고 각각의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곧 암묵적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워크맨십이라는 것이 암묵적 지식하고 가장 연결고리가 잘 되는 적합한 것이긴 하나 오늘은 워크맨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이는 이런 워크맨십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와 워크맨십 오브 설테니로 나누는데요. 어떤 책에는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수작업에서 오는 불확실성 또는 기량에 오는 위험성의 기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썰티니는 수작업에서 오는 확실성 또는 기량의 확실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굳이 그거를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와 썰티니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와 워크맨십 오브 설테니티에 대한 차이를 또는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와 설테니는 특히 워크맨십 오브 설테니는 만들어진 사물의 결과물들이 미리 계획된 형태,
색깔, 크기 등을 완벽하게 재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자의 워크맨십은 기획자에 의해 항상 규제되고 조절된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은 제작 전 프로토타입에 의해 선제작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물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작업자의 개인적 워크맨십보다는 시스템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워크맨십 오브 셀티니는 작업자의 즉흥적인 감각, 사고에 의한 우연한 효과, 그리고 작업자의 경험에 의한 암묵적 지식의 산물이 아닌 계획된 산업 생산 및 대량 생산 시스템에 의해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의한 거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란 무엇이냐? 이 밑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데이비드 파이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정투를 사용을 해서 데이비드 파이나 통으로 된 나무에다가 조각을 할 때 순간의 힘의 조절에 의해 순간의 실수로 오류로 올 수 있는 것을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부주의하거나 동작의 실수 또는 순간의 사고로 작품을 망칠 수 있는 것으로 완벽하지 않은 것, 즉 거칠거나 세련되지 않거나 실패한 것 같은 결과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워크맨십은 수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수공예적 성격에 더 근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워크맨십 오브 설테니티는 퍼펙트 워크맨십이라고 해서 마지막의 결과물과 완벽하게 아이디어와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는 러프 또는 프리 워크맨십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마지막의 결과물과 아이디어가 불일치하는 거죠.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는 워크맨십을 드는데요. 예를 들어 사각형의 또는 구형의 어떠한 오브제를 만들다고 하면 워크맨십 오브 설티니는 100% 완벽하게 만드는 거고요. 리스크는 약간의 오차가 있어도 그 자체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인데요.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나 워크맨십 오브 설테니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법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파이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파이가 얘기하는 리스크나 설테니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요. 핸드라이팅, 그러니까 손으로 쓰는 글자를 쓰는 거와 타이핑입니다. 두 차이를 분명하게 나오는데 어떠한 이런 개념의 리스크와 설테니는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가 아니라 이게 바르고 이게 옳고가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파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틴보다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에 초점을 두고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의 가장 좋은 예의 이미지는 이 올리브나무 위의 조각입니다. 이 올리브나무 위의 조각을 기계나 지금 현재 디지털 기계나 뭐 CNC나 이런 걸로 하면 완벽한 라인을 구축할 수 있고 평평한 서페이스 표면을 만들 수 있는데요.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에 의하면 손에 의한 거고 사람의 손과 툴에 의한 관계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편하지 않은 평면과 선이 완벽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에 의해서 생성된 거라고 파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지 그릇인데요. 토기의 오지 그릇 뚜껑입니다. 토지 오지 그릇 뚜껑에 가만히 보시면 손잡이가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거나 작가의 손가락 지문이 묻어 있다거나 또는 비대칭한 손잡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이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를 강조한다라고 그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산업도자에서도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산업도자에서 올 수 있는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인데요. 대량 생산 시스템 속에 작업자들은 상당한 워크맨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설티니와 같은 건데요. 이거를 데이비드 파이는 하이 레귤레이트 워크맨십,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규제가 되고 고도의 통제가 되는 그런 워크맨십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기술을, 그러니까 스킬과 테크닉을 다 체화시킨 완벽한 테크닉을 가진 건데, 그러나 이러한 워크맨십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실수에 의해 또는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에 의해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 이런 생산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영국의 이 데이비드 파이가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요. 영국의 그 영국에는 산업도자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명품 브랜드가 있는데, 특히 웨지우드 같은 데는 따로 웨지우드 학교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분업화가 돼 있어서 웨지우드에 대해서 기술을 배운다, 아니면 웨지우드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예전에는 그랬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기술을 배워서 그게 바로 공장으로 또는 웨지우드 회사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워크맨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스가 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건데, 이 피스 안에서 데이비드 파이는 그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에 관한 데이비드 작품 속에서, 파이 작품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파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공예로 작업을 하시는 디자이너 겸 목공예가입니다. 근데 이 파이에서 작품을 보면 리스크가 많이 보이는데요. 파이는 조각 도구를 쓸 때 규제, 즉 조절을 하지 않으려고 애쓴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극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올 수 있는, 즉흥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을 해서 작업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면을 평평하게 또는 일률적으로 또는 대칭적으로 패턴이 나오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즉 힘이 빠지거나 조절을 잘못했을 때 올 수 있는 거친, 어찌 보면 어설픈, 어찌 보면 완성되지 못한 듯한 잘못된 것들과 같은 것들을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을 보여주고, 이러한 패턴들이 좀 더 자연스럽고 본질적이고 원초적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작품에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인데요. 이 작품들의 불규칙한 패턴에서 수공예만이 가질 수 있는 미학적 가치와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나무 진료의 특성을 볼 수 있다고 비평가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즉흥적이고 우연한 결과에 오고 의도치 않은 결과에 오는 작품들이라고 비평가들 또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레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레이트도 그 통원 나무에다가 툴을 가지고 조각을 한 것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그 면이 일정치 않습니다. 기계나 그 어떤 디지털 툴로 만든 일정한 간격을 가진 게 아니라 자기만의 간격과 또 흐트러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원초적인 것이라고 파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파이의 글을 보면 데이비드 파이가 쓴 글이 있습니다. Nothing we design or making ever real one.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다 리얼한 작업이 아니다. Everything we design and making in improvisation. A rush of something is inept and the provision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디자인하고 만드는 모든 것은 즉흥적이고 즉석에서 고안한 것 또는 서툰 것, 그리고 일시적에서 온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데이비드 파이가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를 강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워크맨십 오브 설테인입니다. 그 설테인이가 오기 위해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리스크가 없이는 완벽한 작업을
작품을 또는 제품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의 아름다움과 그 리스크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데이비드 파이의 철학이자 그의 작품 경향입니다. 그러면 데이비드 파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현대 도예 속에서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 도예 표현 속에서도 이러한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도 다 도자기를 하시는 학생들이고 하시니까 도자는 흙이라는 진료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물성이 가지는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도자라기보다 흙이 가지는 물성적 특성과 프로세스에 의해 창조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적 특성과 만드는 프로세스에 의해 도출되는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물레 기법을 위주로 한 두 작가를 언급하려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조지 오어인데요. 이 조지 오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되게 조금 약간 달리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을 주는 쇼맨십이 있는 작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조지 오어는 정식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미술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정식적인 교육 자체를 받지 못한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대장간을 하세요. 근데 아버지 대장간에서 일하는 게 너무 싫어서 조지 포춘 메이어라는 사람이 내 작업장에 와서 견습공을 하지 않으련 그래서 가서 도자기를 배웁니다. 근데 이 메이어의 견습공으로 들어가서 물레를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이 메이어가 물레를 전통적으로 그냥 완벽하게 우리가 똑같은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저희가 배운 방식 그대로 메이어가 가르쳤겠죠. 그래서 이 조지 오어는 상당히 얇은 두께의 물레를 차는 사람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이 조지 오어가 메이어에게 물레를 배우고 나서 작업장을 내기 전에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작업장을 내기 전에 2년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도자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답니다. 지역적 다니면서 그 도자기에 대해서 다른 곳을 다니면서 경험을 쌓고 작업장을 나중에 오픈을 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그닥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작업을 하는 것 따로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실용기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었어도 오어의 작품은 단 2점도 같지가 않았대요. 어느 날 전시를 했는데 600점의 작품을 가지고 나왔는데 단 2점도 같은 작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즉흥성도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창의력이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쇼맨십도 있고 자기에 대한 자존심, 자부감도 있어서 그 간극을 아니면 현실을 타협하지 않고 쭉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많은 양의 작품을 남기긴 했어요. 조지 오어가 많은 양의 작품을 남기긴 했는데 사전에는 생후에는 그렇게 생전에는 좋지 않았대요, 평가가. 그런데 사후에 지금 현재에 제가 가슨 클락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지 오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후에 이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후에 높이 평가를 받은 조지 오어도 맨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의 것이 거의 초창기 초창기 작업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한참 작업을 열심히 할 때의 오어의 작품입니다. 근데 초창기 때 작품에 보면 손잡이는 변형이 그러니까 이 오어는 손잡이의 변형과 물레 찼을 때 오는 변형, 그 다음에 유약의 연구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한 작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오어가 이 물레를 찰 때 리스크를 테이킹합니다. 리스크를 발현을 시켜서 하는데 오어의 초창기 작품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물레를 찰 때 올 수 있는 리스크, 즉 비틀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도예과 학생들은 다 경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학년 때 중심을 못 잡다거나 중심이 안 잡혀서 두께가
일정하지 않았을 때 물레 안에서 돌아가면서 이 5호 작품처럼 비틀리거나 아니면 주름이 생기는 것들의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냥 그대로 5호는 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여기에서 찾은 새로운 아름다움과 미적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작품이야말로 저희가 초창기 물레를 배웠을 때 중심 안 잡히고 이랬을 때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의 작품을 가지고 가스 클락이 이런 말을 합니다. 5호는 상당한 수준의 물레의 워크맨십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테이킹 할 때는 워크맨십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실력으로 물레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 물레의 실력이 그가 암묵적 지식,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결합이 돼서 리스크를 더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레 위에서 흙과 함께 플레이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희를 즐겼다는, 그러니까 흙과 흙과 작가의 암묵적 지식과 그 다음에 물레가 같이 상호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레를 찰 때 내가 꼭 중심을 잡고 똑바르게 작업을 하고 똑바르게 물레를 차려고 극복을 하는 건 아니라 그거 자체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5호의 작품인데 이 5호의 작품으로 인해서 리스키 에스테틱, 그러니까 이게 위험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애매모호한 거죠. 그래서 리스키 에스테틱이라는 단어를 비평가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본 작가 다케시 야수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케시 야수다는 일본 작가이긴 하나 영국 베이스로 작업을 하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경덕진에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케시 야수다 같은 경우 작년에 김해에 와서 전시를 했어요. 그런데 다케시 야수다도 5호처럼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물레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초창기의 작품은, 왼쪽에 있는 거는 초창기의 작품인데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정식적으로 쓰는 물레 기법을 사용하다가 5호 같이 물레와 같이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두께를 규제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금이 가거나 두께에 의해서 휘거나 변형이 오는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죠. 야수다도 물레를 아주 잘 차는 워크맨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수다의 작품을 보고 평론가들은 백자에서 올 수 있는 흙의 감각적이고 센시티브한 운동감, 자연스러운 형태는 흙이라는 진로의 본질적 본연의 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작품도 보면 물레를 차가지고 두께 자체를 조절하지 않습니다. 위하고 아래하고. 그래서 휘거나 두께 차이에 오는 크랙이 가거나 하는 것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야수다의 작품을 보고 되게 섹슈얼리티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호나 야수다의 물레는 오호나 야수다의 물레의 워크맨십은 certainty, 즉 퍼펙트한 워크맨십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워크맨십이 완벽히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레 안에서 플레이를 한 게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파이가 고도의 규제 조절, 하이 레귤레이트 워크맨십이라고 명하는데요. 이런 규제나 조절이나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리스크도 이러한 고도의 규제나 절제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고 파이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워크맨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를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의 미학적 가치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학적 가치와 다양성과 리스크 에스테틱, 그러니까 리스크 에스테틱이 있고요. 모호성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앞에서 본 거와 같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건 뭐냐면 즉흥성, 불규칙하고 프리 워크맨십을 허용함에 있어서 양식 자체를 다양화하고 신선하고 예기치 않은 형태, 결과를 제시하여 보편적인 익숙한 가시적인 형상들을 시각적 가치를 확장시켜주는 것으로서요. 이 작품을 보고 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계적이고 편리적인 산업도자의 이 부세의 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인하여 회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볼 때 선들이 더 강조가 되면서 회화적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파이가 언급하듯이 이러한 리스크는 다양성을 나타내며 단 하나의 작품, 즉 다시는 똑같은 작품을 만들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는 리스크 에스테틱인데요. 여기서 테이킹 리스크라는 말이 나옵니다. 테이킹 리스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리스크에서 올 수 있는 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하고 수용하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이라는 이 마틴이라는 사람의 작가의 작품은 흑이라는 진료적 성질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성적인 성질이겠죠. 흑이 물레를 차서 돌돌 말리거나 아니면 흑의 가소성에 대한 약한 부분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고요. 가레스 메스는 파괴의 미, 전복의 미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가레스 메스의 작품을 보고 평론가들은 파괴적인 미학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축률이 다 다른 흙을 썩는다거나 벽돌을 넣는다거나 물레를 찬 것에 그렇게 해서 소성을 해서 이그러지고 깨지고 부분적으로 묻어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복의 비를, 파괴의 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케시 야수다의 얘기를 또 하겠는데요. 이 타케시 야수다의 옆에 있는 이 작품은 테이킹 리스크를 한 것 중에서 어떤 리스크를 테이킹 했냐면요. 물레를 차서 건조를 시킬 때 뒤집어서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걸어놓으면 이게 중력방에 걸어놓은 다음에 위에서 다시 이렇게 가소성이 있는 흙을 가지고 형태를 만들어서 중력방에 의해서 이런 건조를 해서 자연적인 형태를 유출해내는 거죠. 이게 타케시 야수다의 테이킹 리스크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이킹 리스크의 마틴 키메스라는 독일 작가가 독일 사진 작가입니다. 사진 작가인데 이 작가는 어떤 리스크를 테이킹 했냐면요. 도자기가 깨지기 쉽다라는 거를 테이킹한 겁니다. 그거를 수용한 거죠. 도자기는 깨지기 쉬우니까 그 도자기 인형, 쿵푸를 하고 있는 인형을 깨트립니다. 깨트리면서 순간적으로 계속 사진을 파노라마식으로 찍는데 오히려 이런 도자기 인형이 더 이 표현이 더 액티비티하고 활동적이고 더 드라마틱한 거를 보여주면서 새로운 그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 새로운 표현의 도자 인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호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모호성에서 오는 것은 굿와 배드 워크맨십, 어느 것이 굿이고 어느 것이 배드 워크맨십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개개인의 암묵적 지식도 연관이 됩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 중간에 이 이미지는 사실은 어쩐 기계적인 겁니다. 타이포그래피에 의한 것인데 순간의 실수로 글씨가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씨, 이거는 certainity에 의한 건데 과연 이 워크맨십이, 리스크에 왔던 이 워크맨십이 굿 워크맨십이냐 배드 워크맨십이냐 하는 열린 퀘션을 이제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호성의 하나도 가장 대표적인 게 조지 오어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조지 오어의 작품, 이 작품을 보고 누군가는 물레를 경험했거나 물레를 해본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 잘못한
잘못한 거 아닌가? 이거 실수한 거 아닌가? 이거 물레 잘 차는 사람 아니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나오는 모호성은 이게 정말 굿 워크맨십인가 배드 워크맨십인가 하는 것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호의 작품에서 이런 기괴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괴한 형태를 가슨 클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괴한 형태를 만드는 방법에서 올 수 있는 실패들의 가능성을 수용을 한다는 거죠. 이건 도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자는 흙이라는 매체를 사용합니다. 도자기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흙이라는 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매체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진료, 우리가 그 진료에 완벽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프로세스와 진료의 연관성을 가지고 이런 리스크를 수용한다면 아주 다양한 시각으로 드릴 수 있고요. 이런 실패들의 가능성을 수용하고 이러한 형태들이 리스키의 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호한 안에서는 굿 또는 배드 워크맨십이 공존하는데요. 이거는 자신의 테이스트, 그러니까 자신의 성향과 경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라고도 가슨 클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워크맨십이라고 하는 게 암묵적 지식과 가장 잘 연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워크맨십 리스크는 이러한 가치와 가능성을 가지고 작가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다. 단 학생들한테 정말 제가 이거를 하면서 참 고민을 했던 게요. 학생들이 혹시라도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수업 시간에 몰래 차서 중심 안 맞은 거 가지고 이거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예요 라고 말할까 봐 저는 상당히 사실 걱정이 되는데요. 그 파이가 항상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런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와 그런 리스크 에스테틱이 있는 거는 반드시 하이 레귤레이티드 워크맨십이 있어야 합니다. 규제가 되고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극복할 수 있는 워크맨십 안에서 리스크가 허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도의 규제 절제 바탕을 깔린 리스크가 가능했다고 말한다는 것은 선 조건에는 완성된 하이 레귤레이티드 워크맨십을 가지고 리스크를 응용할 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를 테이킹 한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사실은 현대 미술은 되게 모호하고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가 잘 해석하고 어떻게 그거를 정확한 이론에 의해서 정확하진 않든 이론과 연결을 시키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맨십 오브 리스크, 즉 테이킹 리스크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미학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게 현대 도예의 경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